유네스코 회원국이 195개국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의사결정 참여에 공산성, 백제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할 만해 할까 말까 의사결정을 195개국의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그때마다 어떻게 일을 하나 못하죠. 그죠? 세계유산만 전담하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그래서 세계유산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멤버 국가가 21개국이야. 그 21개국은 굉장히 로비를 많이 받겠죠. 각 나라마다 난리니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많이 하려고 올림픽 금메달 따듯이 우리나라도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21개국에 포함되어 있답니다. 대체로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에 펀딩을 돈을 많이 출연하는, 기부를 많이 하는 나라가 당연히 발언권이 세지겠죠. 대륙별로도 선진국, 후진국 안배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1년에 한 100만 달러씩 여기다 내거든. 그러니까 발언권이 조금 있는 편이랍니다. 실질적인 사무국 형태, 사무국이 있어야 되겠죠. 사무국이 이제 세계유산 센터라는 게 있고, 오른쪽 편에 자문기관, 권고기관이라고 써 있는데, 이코머스, 문화유산은 이코머스, 세계자연유산은 IUCN이라는 데가 있고요. 자,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장면입니다. 화면에 멋지죠? 삥 둘러서 회의장이 이런데 한번 대표로 딱 참석하고 싶으시죠?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라고 하면 되는데 대학생 세계유산 그 자원봉사 공모라고 해야 되나? 뭐 대학생 그 이제 사업 타이틀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학생들 한 4~5명씩 팀을 짜가지고 1년 동안 활동을 해. 세계유산에 대해서 홍보하고 세계유산을 알리는 자원봉사 활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연말에 콘테스트 누가 잘했나 해서 1등상 먹으면은 이 회의 현장에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학생들의 국제적인 안목도 키워주고 자부심도, 문화재 분야에 활동했던, 자원봉사 활동을 했던 근데 돈을 좀 줘요. 활동비를. 완전 100% 자원봉사만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잘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아제르바이잔에 학생들 데리고 갔었는데 후배들, 여러분 후배들한테 이걸 알려줘. 이 현장에 가가지고 이때 이 현장이 15년도에 백제 역사지구 등재 방망이 쳤던 요거 이제 유네스코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입니다. 파리에 여행을 가시면 유네스코 본부도 한번 가볼 만해. 거기 막 공연도 이루어지고 1층 라비에서는 항상 뭐 이렇게 작품 예술 전시회 이게 쭉 열려지고 하나의 문화적 공간으로 이렇게 사용이 된답니다. 이크롬이라고 하는 세 번째, 이크롬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보면은 걸어서 우리가 로마 가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죠? 관광지가? 응? 뭐 투 경기하고 했던 데가 뭐야? 콜로세움. 콜로세움 있잖아, 그치? 거기서부터 멀지 않아. 이크롬이란 데는 문화유산, 문화재를 공부하는 이크롬이 뭐 하는 데냐 하면은 실제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성격이 아까 아스완 댐으로 인해 가지고 누비아 유적을 통째로 그러다가 딴 데다가 복원을 해놨잖아요. 그러한 일을 하는 데야. 기술자들이야. 수리, 복원, 그러니까 보존 과학자들. 석조 문화재에 대해서 어떻게
시커먼 때를 벗겨낼 것인가, 뭐 이런 수명을 어떻게 최대한 연장을 시킬 것인가, 파편 상태로 이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문화재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조금 과학적인, 이코머스하고 IUCN은 가치에 대한 판단을 주로 하죠. 이 문화재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만해.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어서 요거는 이런 면이 보완돼야 되겠어. 뭐 이렇게 가치를 판단하는 기능을 주로 하는 학술 단체적 성격이 있다고 하면, 이크롬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한 IUCN, 이코머스, 이크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코머스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이코머스 회원 되려면 매우 어려워. 관문이 문턱이 높아. 이코머스 회원 됐다라고 막 뻐기고 자랑한다고. 국제적인 학자로, 전문가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코머스. 특히 이코머스 한국위원회는 명동 유네스코 회관에 사무국 사무실이 있는데, 한국 이코머스 위원회는 특히나도 유별나게 굉장히 보수적이야. 산하의 분과가 28개나 돼요. 별하별 분과가 많이 있습니다만, 근래에는 기후변화니 등등 해서 재난 대비 분야도 있고, 문화 관광 분과도 있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코머스라고 하는 이 기구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여기가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이코머스가 뭐 하는 데야? 라고 하는 걸 한번 공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코머스 한국위원회 같은 경우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등재할 때 등재 신청서 같은 거 신청서 작업을 한다는 얘기는 이 문화재가 OUV,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러한 논리를 오른쪽 하단부에 보시면 누비아 유적 보호운동 기념우표라는 게 있죠. 1963년도 10월 1일자 대한민국 최신부에서 발행한 기념우표야. 63년도에. 거기가 소재가 뭐야? 누비아 유적 보호운동 기념우표. 63년이면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 200달러도 안 돼. 이 수준이야. 응? 문맹률도 50%가 넘고. 이집트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어, 대한민국이. 에? 오늘날로 따지면은 아프리카 국가하고 비슷해. 대한민국의 63년도에 대한민국의 이상은 지구촌에서 시간에서 봤을 때. 그러한 저 극동아시아에 못 사는 대한민국에서도 우표에 저 캠페인, 에? 누비아 유적을 아수안댐 수몰로부터 보호해야 되겠다. 그 전 지구적 캠페인에 동참을.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지구촌에 큰 이슈로 문화재 하나 지키자는 게 지구촌의 이슈가 됐던 거예요. 네? 세계유산협약은 왜 만들었을까? 누비아 같은 보호해야 될 대상을 리스트를 만들고, 그 대상에 대해서 못 사는 나라들은 돈이 없으니까, 기술이 없으니까, 펀딩된 잘 사는 나라들이 출연한 세계유산 기금을 갖고 원조 사업을 벌이겠죠. 앙코르와트 유적 같은 경우,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가보셨나요? 그건 가봐야 되는데. 그렇게 코로나 이제 끝났다 하면은 뭐 이제 물가도 싸고 그러니까 그렇게 큰 부담 없이 비행기 싹만 있으면은 호텔비도 굉장히 싸요. 음식 굉장히 싸고
그 앙코르 와트 정도는 한 번씩 가줘야. 겨울에 가요. 예. 겨울에 가면 좋죠. 겨울에 가면 거기가 관광하기가 딱 좋아. 거기가 보기 3, 4월, 3, 4월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꼭 한번 가보시기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요, 그죠? 예? 우리가 뭐 문화유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 소고기 한번 먹을 거 좀 전략해가지고 아껴서. 세계유산 등재 프로세스 절차는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아놔야 되겠죠. 잠정 목록이라는 게 있어. 일종의 예비 목록이지. 우선 거기에 등재해놓고 순서를 대기하고 기다려야 돼. 자, 두 번째 내 순서 왔어.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겠지. 뭐든지. 신청서는 이제 만약에 이제 이 결성향교를 세교산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결성향교가 이러이러한 OUV가 있습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서식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쫙 써서 홍성 군수를 경유해서 충남 도지사 경유해서 이제 문화유청장한테 넣어야 되겠지. 그럼 문화유청이 한국 이커머스 위원회 하고 자문을 한번 스크린을 거쳐가지고, 근데 처음에 결성향교에서 OUV 신청서를 쓸 때 유네스코 명동에 출장 가가지고 명동에 이커머스 한국위원회에 향교 전문가 교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용역을 줘서 당신이 페이퍼 작업 좀 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한국에서 문화유청에서 세계유산 센터에다가 파리에 있는 세계유산 센터에다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러면은 신청서를 세계 각국으로부터 이제 세계유산 센터에서 받을 거 아니야. 한국에서만 받았겠어? 수백 군데에서 신청서를 받겠죠. 그러면은 평가를 이 대목에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평가를 가치가 있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만한가, 평가를 누가 하는가. 문화유산은 이커머스, 자연유산은 IUCN이라고 하는 요 전문가 그룹들이 이제 평가를 나옵니다. 첫째는 서류심사 해야겠지. 두 번째 현지 실사. 현지 실사가 결정적이에요. 근데 전문가들이 제도의 허술한 부분이기도 해요. 전문가가 한 명 내지 두 명이 와. 한국의 서원 현지 실사 나온 홍콩에 거주하는 교수인데 캐나다 태생인데 동양계. 근데 이 양반은 무슨 서원 목조 건축 전문가도 아니야. 무슨 환경 생태 비스름한 그런 전문가인 거야. 그 한 사람만 설명을 잘하고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거리게 만들면 이거 OUV가 있구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해. 그 한 사람만 허들만 넘으면 그냥 통과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술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나라 정도 되니까 역량이 있으니까 신청서 페이퍼 작업도 잘 할 줄 알고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 설명을 잘 해야 될 거 아니야. 누구한테 설명을 그 사람이 캐나다 출신이다. 그러면 캐나다 유학파를 딱 브리핑을 이렇게 맡긴다든지, 그 사람이 여기 조사 실사 나온 그 전문가의 평소 성향, 그 사람의 논문, 발표문 이런 거 보면 이 사람이 문화재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잖아. 그다음 그 사람의 취향에 맞춰서 쪽집게 맞춤형 쪽집게 과외 비스름하게 홍성 군수한테 쪽집게 과외를 시켜가지고 결성향교에다 해가지고 모범답을 대한민국 그 정도 역량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솔직히 뭐 한국의 사찰, 한국의 서원, 그 백제 역사지구 뭐 솔직히 예?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못 사는 나라가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 숨겨져 있는 죽어져 있는 닫혀 있는 유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땅에 있으니까 그게 빛을 봐가지고 세계유산에 등재가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국력이 좌우해요. 지금 세계유산 제도에 한 두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째는 다툼이 있어. 예를 들면 일본하고 한국하고 다툼이 있잖아. 한국하고 중국하고 다툼이 있지. 한복 이 중국 애들이 김치도 지들 거라고 막 그러잖아. 강릉 단오제 등재할 때 중국 애들이 얼마나 항의를 했는데 단오제 죽을 건데 니네 대한민국 게 아니다라고. 그 다음에 일본의 군함도 하면서 역사 분쟁이 붙었잖아. 한국인 조선인 노동자들의 강제 징용에 의해서 강제 노동으로 일본 놈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안내판에다가 붙여라. 일본 놈들을 못 붙이겠다. 등등 해서 등재 과정에서 우리 한국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브레이크를 막 밟아가지고 어렵게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선진국이 너무 많아. 금메달을 너무 많이 가져간 거야, 선진국이. 후진국들은 국가 역량이, 로비력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런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깜짝 퀴즈. 세계유산이 한 100, 1100개 정도 되는데 1등 국가, 금메달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세계유산 제일 많이, 최다 보유국. 어디? 우리 그랜드 투어 뭐 어디로 가? 이태리가 제일 많지. 이태리. 두 번째로 많은 나라 어디일까요? 그리스는 국력이 약해가지고 10등 하나도 못 들어가. 그게 이제 문제인 거야. 제가 볼 때는 그쪽이 문화유산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많아야죠. 네? 2등이 중국. 중국은 뭐 황하 뭐 중국 애들이 막판에 스퍼트를 금메달 막 따려고 최근에 대한민국이 막 세계유산 장덕국 뭐 막 등재 시작하니까 일본 애들이 또 막 한국이 저래? 일본 애들도 막 하니까 야 문화유산은 우리 중국이지 해가지고 막 중국이 스파트를 막 해가지고 지금 랭킹 2위, 랭킹 3위 프랑스, 랭킹 4위 스페인, 랭킹 5위 독일. 근데 그리스는 없어. 영국 애들은 그냥 워낙 자존심이 크니까 뭐 그런 거 안 해도 그러니까 국가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덤벼드는가. 한 6위에 인도가 있네. 인도. 7위가 한 멕시코. 일본 애들은 몇 등일까? 그 새끼들은 멕시코도 아니고 인도도 아닌데 11등이야. 우리나라는 몇 등일까요? 한 21번 가. 오케이. 뭐 20등, 뭐 21등, 뭐 그래. 20등 정도로 얘기해도 그렇게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아니 인도가 뭐 얼마나 많겠어. 멕시코도 잉카 뭐 그죠? 얼마나 많겠어. 근데 독일보다 작다. 프랑스보다 작다. 힘이 그야말로 국력 때문에 밀려나는. 그렇죠. 노력을 덜 한 거지. 노력.
야, 이거 금메달 따야 되겠다. 금메달, 근데 그냥 쉽게 따는 게 아니잖아. 페이퍼 작업, 로비, 그 다음에 가치만 있어서는 안 돼. 보존 관리, 계획, 보존 관리를 잘해야 돼. 응? 주변 환경까지 포함해서. 그러면은 세계유산 등재위원회는 빵빵빵 하고 도장 찍는데 왜 이코모스 IUCN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세계유산위원회 대표들은 공무원들이에요. 대사들이야. 에? 그 대사들이 공무원들이 뭐 알아? 이코모스 IUCN에서 그러니까 이코모스 멤버들이 회원들이 그 어깨에 뽕이 들어갈 정도로 힘을 준다. 세계유산 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자, 세계유산 신청서 맨 오른쪽 밑에 보자기에다가 저렇게 이쁘게, 그 다음에 위에 상단 보세요. 디자인이 얼마나 이뻐. 그지? 저거 신청서야, 신청서. 신청서. 신청서를 저렇게 이쁘게. 예? 그냥 우리가 기본 서류 작성하는 그렇지. 그런 것처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너무 잘 꾸몄네요. 저래야지 심사하는 사람이. 눈을 끌어야 돼서. 이렇게 전문가 한두 명이 와서 실사를 하고 걔가 돌아가가지고 그 해당 분야에 이제 혼자서 의사결정을 믿을 수는 없잖아. 문화재위원회처럼. 문화재위원회에서 무슨 안건이 생기면은 저 김포 장흥의 아파트 저거 지어도 될까 하고 현장은 한두 명이 가서 보고, 그러나 위원회는 한 10분이 있잖아. 10분이 전체 회의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죠. 실사 온 사람이 복귀를 해가지고 전문가 패널 회의를 해. 한 10대 명. 응? 거기서 이제 갔다 현장에서 눈을 보고 막 사진 찍고 막 해가지고 이런 페이퍼 신청서를 놓고 하나하나 한 페이지 반지마다 가서 봤더니 진짜 이 말 맞다. 이 신청서가. 뭐 이게 이제 전문가 패널 회의를 하는 거지. 이렇게 온갖 정성을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후진국들이 이렇게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어? 홍성 군수님도 이렇게 해야 돼. 그 주제를 잘 잡아야 돼, 주제를. 자,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가 나와서 현지 실사하는 장면. 요게 전문가 패널 실사. 어떤 사람이 돌아가가지고 파리에 가가지고 전문가 이제 소위원회 검토, 체크리스트, 완전성, 뭐 OUV가 경계가 바운더리를 확정하고 있는가, 주변 관리를 하고 있는가, 매니지먼트는 어떤가, 보존 계획은 어떤가, 어떤 위험 요소는 없나, 잠재적, 뭐 등등의 체크리스트야. 그러니까 이런 체크리스트를 잘 분석을 해서 여기에 맞춤형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지. 이런 항목을 체크를 하는구나. 여기에 책 안 잡히려면은 X자가 아니고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받으려면은 그러니까 부자 나라가 더 훨씬 유리한 거지. 자, 자문기구가 패널 회의를 거쳐서 자문기구 이코머스에서 4가지의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등재. 이거는 박수치고 통과. 오케이. 두 번째, 보류, 리퍼. 대부분의 유네스코 신청 금메달 받는 과정에서 상당수가 다 보류를 판정을 받아. 보류 판정. 첫 출전해가지고 바로 금메달 따는 경우가 쉽지가 않죠. 두 번 재수 3수 해야지, 그지? 리퍼 보류 단계까지는 그래도 사인이 긍정적 사인이야. 요거 가치는 있는데, 야, 니들 신청서 요거 좀 보완해라. 요 부분은 조금 더 미심쩍은데, 그거 좀 보완해봐라. 또 추가적 설명이 요구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리퍼, 보류까지는. 세 번째, 반려, 디퍼하고, 반려된 것은 사인이 이거 별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라고 위험 신호지.
삼수 사수 반려는 뭐 한 삼수 사수 정도 해야지 될까 말까. 반려 판정 받았다. 우리 한양도성이 반려 판정을 받았는데 반려 판정 받으면은 전문가들 세계에서는 아유 힘들겠다. 아유 힘 뺄 필요 있어? 뭐 그렇게 되는 거야. 등재 불가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류 판정 받는가 반려 판정 받는가가 중요하다. 보류는 좀 가능성이 자 여기 최소 2주 제일 중요한 거 꼭대기 3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죠? 기둥 위에 있는 게 뭐야? 탁월한 보편적 가치. 세계유산 하면 이꼬르 탁월한 보편적 가치. 요 정도만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줄 알아도 아우 저분은 문화재 전문가구나 라고 알아들어. OUV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 가능해야 돼. 머릿속에서 바로 끄집어내가지고. 이거 세계유산 어쩌고저쩌고 누가 이거 세계유산도 할 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이제 문화재 소유자가 누가 얘기를 하시면 글쎄요 OUV가 있을까요? 좀 영어로 말해야 돼. 딱 영어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이코머스 회원같이 보이고 전문가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려도 세계유산 하면은 딱 하나만 기억을 해주셔도 되는 게 OUV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진정성과 완전성이라고 하는 단어. 자, OUV가 있어. OUV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증거. OUV의 증거물들이 완전성이야. 그 다음에 내용적 증거가 진정성이고.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냐 가짜냐 이거야. 오리지널리티가 있냐 없냐. 오리지널리티는 뭐야? 재료가 오리지널이냐, 그걸 만든 기법이 오리지널이냐, 용도, 기능이 지금도 이거 결성량도 아직도 제한 공간으로 사용이 됐으니까 용도와 기능이 이 교육 공간이 지금 현재도 교육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도의 기능이 오리지널인 거야. 뭐 이런 것, 그러니까 용도와 기능, 형태와 디자인, 재료, 그 다음에 이거 만든 기법, 양식, 뭐 이런 게 오리지널티를 유지하고 있는가? 원래 위치에 있는가? 이게 진정성이야. 그 다음에 완전성이라고 하는 거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은 남한산성의 경우에 군사 산성이다. 임시로 피난을 해가지고 군사적 산성이다. 그래서 청나라, 뭐 명나라, 조선에 그 당시 뭐 18세기인가, 16세기인가 그 시점에 아시아권의 뭐 무기 기술, 전투 기술을 비교할 수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산성이다. 그래? 그게 가치가 이게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거를 입증하는 증거물들이 뭐야? 우선 방어성이니까 성곽이 제대로 있어야 되겠지. 군사시설이. 수도였다고 임금이 살았던? 그러면 최소한도 근정전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남한산성 안에. 왕시 임시 궁궐로서 뭐 그러한 증거물들. 그 증거물들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주는 증거물들이 완전하게 이렇게 양적으로나 그 다음에 온전하게 요 다음 페이지가 또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가 자 그래 완전하게
보편적 가치를 완전하게 구비하고 있구먼. 증거도 충분하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세계유산 등재는 안 돼. 그 뭘 또 봐야 돼? 그 잘 관리할 능력이 있는가? 보존하고 잘 컨트롤 관리할 수 있는 응? 정책이, 역량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가? 이제 그걸 또 한 50% 보는 거예요.